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힌 뉴스가 트위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통장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왔는데요. 결국 추징금을 내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1997년 이후 16년 만에 돈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전 대통령의 장남 제국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대통령 내외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본체와 정원, 제국씨 소유의 연천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 소유의 경기 오산 땅, 삼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 빌딩 등 일가 재산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역시 부동산이더군요. 네. 그죠? 네. 제국씨는 어제 가족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도 트위터에서는 궁지에 몰리자 마지못해 납부했다. 16년 동안의 이자와 불법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전두환이 명목 금액 1,672억으로 끝내려는 것 같은데 1999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산술 평균 3.71%로 16년 동안 복리 계산한 원리금은 무려 2,995억 원에 달한다.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반드시 다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전두환을 탈탈 털어서 29만 원만 남기고 다 몰수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전두환은 16년간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버티다 마지못해 원금만 뱉어냈는데 그 돈은 국가 귀속이 아니라 그에 의해 학살당한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래야 비극의 반복을 막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날 전 대통령 일가의 기자회견 방식을 두고도 말이 나왔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전두환 일가는 국민을 16년 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고작 2분 동안만 사과했다고 꼬집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죄송하면 다 자신이 나와 고개를 숙여야지 왜 아들을 내보내 거드름을 피우며 마치 선심 쓰듯 돈을 내놓는가. 국민이 도둑놈에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내기로 약속했던 6억 원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앞서 박 대통령은 1979년에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지난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밝혔죠. 이와 관련해 한 유명 트위터리언은 전두환 씨도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한다고 나섰는데 박 대통령은 전두환 씨에게서 받은 6억 원을 언제 사회에 환원할 건가요? 혹시 약속은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국가대표 축구팀이 홍명보호가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이날 1.5군 전력으로 나선 크로아티아와 7개월 만에 치른 리턴 매치에서 헤딩만으로 2골을 내준 건데요. 네. 이번 패배로 홍명보호는 지난 6일이었죠. IT 평가전에서의 승리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출범 이후 6경기에서 1승 3무 2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 유명 트위터리언은 홍명보호의 현 주소를 절감했다. 한국 축구는 강팀 앞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글들도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번 A매치는 이기는 것 못지않게 지는 것도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제를 잘 드러내준 크로아티아에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크로아티아의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 우리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예정된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홍명보호는 다음 달인 10월 12일 브라질과 평가전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때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차피 뭐 지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마지막 게임은 브라질 월드컵에서이니까 네. 좀 그 길게 좀 봐야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부 매치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단체들이 이 교과서 분석을 해봤는데 오류가 무려 298건이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역사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기홍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기홍 의원입니다. 네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검정 취소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혹시 사전에 교육부하고 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오늘 교육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서 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교육부 태도는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와 검정위원회에 위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교육부가 끼어드는 건 이제 자율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이건 정확하게 장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출판사가 좀 수정을 하는 걸 보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교과서를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부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게 검정 취소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관한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수정 요구도 할 수 있고 예. 또 검정 취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금성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것도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지금 교육부는 지금 내용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일부 수정만 요구를 하고 검정 취소를 안 해버리면 그때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교과서가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선 역사 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네. 역사 교과서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고 그러게요. 예. 또 표절 예. 또 이것은 역사학자로서는 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료를 그 필요에 맞는 부분만 게재하고 일부 삭제해서 게재한다든지 어허. 그래서 이것은 부분 수정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네. 그 검정 과정의 문제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건 검정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를 만약에 한국사 교과서를 하고 싶다면 저는 거의 전면적으로 이거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검정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교학사가 출판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꾸 그 일본의 네. 그 정말 군국주의 부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후소샤 교과서가 네. 자꾸 떠오르는데요. 예.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도 하고 예. 후소샤 교과서보다 교학사 교과서가 더 친일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학사가 참 유서 깊은 출판사인데 이런 시비에 휘말리는 그 수모를 겪느니 교학사가 스스로 유보하고 전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만드는 게 교학사의 그 품격에도 맞는 것 아닌가. 전 사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교학사 관계자하고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것은
기업의 문제이고 영업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예. 사회적으로 좀 더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국사학과 출신인데요. 아, 예.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발언하지 않던 예. 좀 선비 같은 학자들까지 나서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미 전 사회적 문제로 일파만파로 점점 더 확산돼 나갈 것이다 네. 하는 점에서 아마 저희가 뭐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아마 그런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교학사가 예,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역사단체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른 교과서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제외하고 이 네.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발견되는 오류가 298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저자들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돼야 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이게 그 검정 과정도 그만큼 부실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역사학자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연구위원이 1차 검토를 하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검정위원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2단계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 오류들이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실 검증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올 초부터 네. 검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게 밀실 검증이 돼서는 안 된다. 밀실 예. 검증이 돼서는. 예. 근데 저는 이 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있고 예. 또 국사편찬위원회도 책임이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예산 부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부족. 그러니까 출판사 한 군데에서 2천만 원씩 8군데에서 받아서 1억 6천 가지고 했는데 뭐 교육부나 국회는 별도 예산 안 들이고 출판사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검정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출판사에서 돈 받아 갖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제 예산 부족 얘기를 하고 14명 중에 8명이 그 1차적으로 기본적인 오류 수정을 하고 6명이 이제 최종 검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다 편집한 원고가 1월 달에 제출이 됐거든요. 네. 그럼 거의 7달 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많은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검정위원회가 가진 예. 우선 뭐 별도 예산도 없이 출판사에서 돈 받아서 검정 진행한 교육부하고 국편도 문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예산 타령하고 있죠. 예. 검정 자체가 대단한 부실 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 국가의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되면 당연히 국가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왜 출판사에서 돈을 받아갖고 검정을 합니까? 글쎄 이게 뭐 소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그 검정 통과된 교과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물론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서 복사도 못 하고 촬영도 못 하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딱 2시간 내에 그냥 보고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오류를 298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연구위원이나 검정위원들은 7개월간 이걸 했다라는 건데 그걸 못 잡았다는 것은 그 예산 이야기만 갖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럼 이게 능력 부족이거나 다른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잠깐 본 게 298건이고 예.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다른 7종 교과서는 한 200건 정도 지적됐고 유독 교학사 교과서만 검정위원회 자체에서도 한 480건 정도 수정 요구가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체에서도 일정하게는 잡아냈어요. 네. 그런데 고친 것도 있고 수정을 거부한 것도 있고. 아, 예. 수정했다고 하는 데서 또 역사학자들이 잠깐 사이에 잡아낸 게 한 300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이 교학사 교과서가 화수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끊임없이 나옵니다. 열면. 아, 오류가? 예. 네, 아무 페이지나 열고 보면 거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검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교과서 내용에 집중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네. 검정 과정 자체에 총체적인 우선 부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 검정위원회 구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4명 중에서 예. 8명은 이제 기초 그 검정을 하고 이제 6분이 하는데 예. 우선 과정이 있어요. 2009년에 이주호 장관 시절에 예.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가지고 한번 크게 예.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검정 과정 자체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크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예.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예. 그 7종 교과서가 모두 다 좌편향이라는 건 사실은 지나친 오만이죠. 예.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이제 이걸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검정 과정 자체도 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위원장이란 분이 그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 표명을 계속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요?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예.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를 반평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예. 뭐 그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검정위원장을 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좌든 우든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우선 잘못입니다. 예.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크게 한번 잘못된 것이고 네. 또 교과서 전체 오류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40%가 넘는 걸로 저희는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오류가. 예.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그분이 그 학계에서는 저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검정위원회에 들어갔어? 하고 다들 좀 놀랐습니다. 근현대사 담당 검정위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검정위원. 예. 제가 뭐 그분의 개인적인 이걸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네. 당시에 중평이 그랬고 예. 그분이 아시겠지만 박근혜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지금 김무성 의원이 하고 있는 그 근현대 역사교실에도 참여하고 계신데 예. 그분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검정 과정의 기본적 부실도 문제고 예. 검정위원회 구성이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정위원회 그 구성이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회의록 예. 채점표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는 사실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네. 제가 그 교문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날 저녁에 교과서를 처음 받아봤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딱지가 붙여서 왔냐면 뭐 복사하거나 뭐 이럴 때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딱지를 그 여야 간사한테 한 부씩 주는 책에 네. 붙여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밀실에서 검증하고 그 교문위원들 전체에게도 아니라 여야 간사들한테 한 부씩 그것도 발표된 날 저녁에 네. 준다는 것은 이건 뭐 검정 과정에 그 총체적 문제점과 더불어서 밀실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부는 이제 와서 아니 이건 다 자율성을 주고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러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검정위원장부터 검정위원은 누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교육부하고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교육부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교육부 승인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그 수정 요구나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
뭐 최종 도장 찍는 건 장관의 권한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성 과정에서 이른바 정권 코드에 맞는 어떤 그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한 표현을 쓰는데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표현이 맞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예. 특히 가장 오류가 많고 예. 또 지금 정권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네. 예를 들면 5.16이나 네. 뭐 10월 유신 이런 부분이 포함된 근현대사 부분 검정위원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뭐 그분들 개인의 어떤 뭐 인격이나 성향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들어도 반박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지금 예. 뭐 아무 얘기 못 하고 있고 네.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 교육부하고 그 국편에서 이 14분에게 예. 일체 언론에 그 응대하지 말고 함구해라 아하. 하는 지침을 내린 것도 그래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예. 쉽게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서 하고 있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부실 검증이 박근혜 정권 눈치 보기의 소산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우선 보십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논쟁에서부터 예비돼 왔고 예. 또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예. 사실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5.16이나 10월 유신에 대해서 큰 쟁점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다른 7종 교과서는 그럼 괜찮냐에 네. 대해서 다른 7종 교과서에서도 5.16이나 이쪽 근현대 쪽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네. 예. 그것도 핵심적인 것이 5.16이나 예. 이런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예. 조금 눈치 보기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근데 사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교학서 교과서 검증에 바빠서 예. 충분히 검증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다른 7종 교과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5.16이 쿠데타였다는 건 이제 규정돼 있으니까 한 줄 쓰고 네. 나머지 모든 내용은 윤보선 대통령도 지지했다. 육사생도도 지지했다. 네. 미국도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놨어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 지지는 사실이 아니고 예. 또 육사생도가 지지했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생도대장이었던 전두환 씨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내용 또 하나 더 저도 역사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게 네. 그 5.16 쿠데타가 나면서 그 공약을 6개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항목이 나중에 참신한 이제 정상화되면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네. 군 본연의 업무에 돌아간다. 예.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교학서 교과서에 보면 그 6개 항목을 빼고 5개만 적실해놨어요. 이른바 혁명 공약 말씀하시는 거죠? 혁명 공약이죠. 예. 왜 그러냐면 그 6번째 항목에 대한 약속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박정희 장군이 어겼기 때문에 민정 이양 부분만 쏙 빼버렸다고요? 기술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료를 이렇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뭐 그 밖에도 그 친일을 미화한 부분에서 뭐 근대적 일제 덕분에 근대적 시간관념이 도입됐다든지 하는 식의 기술. 예. 그래서 저는 이 역사 교과서는 예. 친일 5.16이나 이런 부분을 미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예. 사료를 거기다 두드려 맞췄다. 예. 역사적 사실들을. 예. 그리고 친일에 대해서도 예.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사실 이것을 우리 역사학계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일본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근대화됐다 하는 그 식민사관인데 네. 근데 그리로 돌아가서 그
거기다 시각을 맞춰놓고 네. 그에 맞는 사실들을 재구성해서 일제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기술들이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사관이고 보수진보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네. 오류가 298건이라고 한다면 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그 수능 필수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교학사 갖고 우리 역사 배우는 학생들은 사실관계에 잘못 기술된 교과서를 갖고 배우면 수능 점수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제 예.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된 조건에서 예. 실제로 이 교과서가 나머지 7종 교과서와 사실관계나 또 인식에서 크게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대단히 큰 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좌우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역사 교과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서의 연도하고 날짜가 틀린다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방문해서 무릎 꿇고 유태인 학살 추모비 앞에서 사과했던 장면을 기술하면서 1970년 12월 달에 한 걸 1966년 5월 달에 했다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이런 식의 오류, 기본적인 오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이게 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 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도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이 점을 근거로 요구할 건데요. 이거 지금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혼란, 그리고 사실 역사 교과서라는 게 어떤 그 사회의 기본적인 품격이고 또 기준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오늘 김무성 의원이 또 무슨 모임을 가지고 아마 이명희 교수를 국회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른바 문제가 됐던 위안부 부분 기술한 교수죠? 네, 그렇습니다. 군 위안부하고 1944년 근로정신대령을 구별을 못해서 본인 스스로 사과까지 했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22년에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국어는 일본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다고 또 기술을 했어요. 도대체 근데 이걸 자꾸 이념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김무성 의원 같은 중진께서 큰 정치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이념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우선 이념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또 수능에 한국사 필수로 하는 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는데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필수한다면 필수 과목으로 한다면 이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큰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학생이 그래서 수능 점수 제대로 받으려면 교과서 팩트 관계가 맞는지 그거부터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담까지 지워서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이번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가 내년도 신학기부터 채택이 돼서 쓰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게. 시간 얼마 없어요. 10월 달부터 이제 채택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검정을 통해서 도저히 이 책은 안 되겠다고 봐서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장관 직무유기다. 지금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는 주장 우리 내부에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 중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민적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하고 힘을 합쳐서 이게 좀 불량 교과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불량식품 못지않게 불량식품보다 더 해가 큰 예. 이 불량 교과서 퇴출 운동을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까지 네네네.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사장톡 시간입니다.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톡톡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오늘 패션이 아주 화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연분홍. 네, 그다음에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법사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물 만난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설. 네. 설이라고 해야죠. 자,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것이 뭐 단순히 그렇다면 이 공직자의 사생활 개인사의 문제냐 또 뭐 정책 맥락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네. 문제를 한번 좀 오늘 좀 털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지금 여기서 다시 요약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팩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한겨레하고 조선이 동시에 실었어요. 그 편지. 꼬마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의 편지. 예. 그러니까 그 두 신문사에 모두 이제 보내서 실었는데 그 어머니 편지 내용에 따르면 이 아이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아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을 그렇게 믿고 말고를 떠나서 네. 아니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뭐 Y 씨가 있다. Y 씨가 검찰총장이 애 아버지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갖고 내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라.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라. 이럴 때 이게 언론이 보고 요거는 좀 그 공직자의 윤리상 그리고 또 약자인 Y 모 씨의 삶을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라면 이해를 조금 해요. 이명박 정권 때 네. 모 장관이 그런 경우였죠. 모 장관 그랬고 얼마 전에 그 차영 전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가 스스로 제안을 하잖아요. 네. 이명박 때 이만희 장관도 네. 그 내연녀 쪽에서 먼저. 내 아이의 장래 그리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라고 하면서 제기해서 이제 언론이 사실은 조금 얘기해주면 그 장관이 그동안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나랑 한번 유전자 검사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뒷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영기 씨 아들에게 그 애아버지니까 네가 내 아이의 양육비와 그동안 나를 무시한 것에 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건 봤는데 내가 언론이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당사자더러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라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뭐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서 잠깐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하여간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마이뉴스에서 뭐 나쁜 일이 하나 생겼어. 근데 유독 나를 찍어서 오늘 내가 나간단 말이야. 나를 찍어서 당신 거기에서 뭐 가져갔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찍어서 그것은 다 조사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해보니까 그리고 오마이뉴스 증거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도 또 따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보도를 해야지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서영교 씨 당신이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거 보니까 당신이야.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갔다 나온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뭐 그런데 네. 일단 그 공직자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오래된 어떤 그 언론계에서 이제 논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도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예.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뭐 그걸 따지지는 맙시다. 뭐 그것까지 뭐 가면은 얘기가 너무 퍼지니까 따지지는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가 몇 년 전에 하수구 저널리즘에 그렇죠.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는 사실 뭐 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 하고. 네. 근데 이왕 불거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팩트 관계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 어머니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최동욱 총장의 아이다라고 하는 기존 보도를 걷어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팩트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장유선 기자 취재 좀 하셨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팩트 관계는? 그 팩트 관계는 최동욱 총장이 제일 잘 알겠죠. 물론 임모 씨하고. 근데 그 어찌됐든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최 총장이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간략히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저 후속 보도가 나왔죠. 조선일보에. 그리고 후속 보도가 나오자마자 곧장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틀 뒤에 이제 오늘자로 이제 바로 그 임모 씨의 편지가 실리게 된 건데요. 그 어쨌든 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조선일보는 이 보도를 왜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 최동욱 총장과 임모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설왕설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어떤 A라는 기자가 이 사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조선일보의 A모 기자인 거죠. 정보 보고를 한 거죠, 사내에. 그렇죠. 사내에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A모 기자가 이 정보 보고를 했고 이거를 기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주 전쯤에. 2주 전쯤에? 예, 기사를 만들어 놨고 이 기사를 보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는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정치부장 등 포함해서 5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5명이 모여서 이 회의를 했고 이 회의 결과 편집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은 모두 반대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리스키하다. 이거 결과적으로 조선이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면서 싫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이 고했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는 우리 서장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취재한 거거든요. 소소한 특종. 확인된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보도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하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면 뭔가 또 그것도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일단 계속하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회의를 해서 했는데 국장이 40판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사회부장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담배 피는 자리 뭐 여러 커피 마시면서 등등의 이제 막 소문이 마구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보도를 그러면 편집국장이 이 해당 기자 이제 이 사실을 전한 조선일보의 B모 기자는 편집국장이 해당 기자의 어떤 주장에 꽂혀가지고 그냥 질른 거다. 고로 이것은 편집국장의 상당한 실수다라고 편집국장의 문제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의 이제 사내 분위기를 잘 아는 언론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이 편집국장 단독으로 그렇게 센 거를 막 보도할 수 있는 분위기야? 잘 아시잖아요. 조선일보 김종배 평론가. 그 소송 어떻게 됐더라? 왜 저를 엮으세요? 일단 계속하세요. 네. 여하튼 한번 질문. 한번 질문. 네, 저기 이승복 사건 아시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보도를 하게 된 경우에 몇 가지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한 가지 이게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께도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민주당 쪽에도 이 정보가 흘러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장자연 사건 이후에 다시 또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라는 설이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여러분. 설. 이게 팩트가 아니라 설이라는 것을. 혐의점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 혐의점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민주당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여하튼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과의 커넥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딱 뭐다. 우리가 조선일보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팩트가 흘러가는 과정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내부에서도 이 보도를 둘러싼 이 보도가 옳았냐 그렇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조선일보 편집국 관계자들이 야권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위기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마용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모종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월요일부터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게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영교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죠. 자, 장윤선 기자가 일단 서브를 했어요. 리시브를 해야죠. 말씀을 좀 서브는 그렇게 예, 서브가 아니라 스파이크를 했는데 네. 실제로 서브는 우리 김종배 앵커한테 넘어갔는데 그것을 살짝 피하고 나에게 스파이크를 날리는데 아니 뭐 정리되지 않은 걸 저에게 던져서 자 그럼 저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근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 정론관 주변으로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군요. 정론관 주변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한테죠.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예,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 민주당 관계자들이 정론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정론관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 얘기를 쓰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퍼지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뭔가 이게 그 조율을 위한 위기 관리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관계자에게 거죠. 조선일보가 흘리면 민주당 관계자가 그걸 가지고 다시 기자들에게 흘릴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관계자가 제일 잘 흘린 게 바로 장윤선 기자에게 흘린 거다.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에게 슬쩍 흘려준 것은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싹싹싹싹.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니까 민주당 관계자 똑똑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흘리고 됐고요. 제대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윤선 기자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 저는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조선일보가 위기관리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있고 제가 이제 조금 들을 때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처음 판단을 하기에는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가. 실제로는 A모 기자가 뭐 얼마 전에 썼고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조선일보 측 기자를 통해서 사실은 들은 거예요. 들은 건데 그때는 막 나오자마자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지? 네. 그럼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쓴 거야? 그렇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오기는 이게 이제 뭐 저희도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도대체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좀 이해가 간 거는 국정원 토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토스고 그런데 이 토스가 확인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 질러주긴 해야지 될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 토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알아보라고 했었고 알아보라고 해서 기자가 조금 알아보고 있었고 근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2년차 기자다. 위에서 뭐 나오는데 썼지만 이 기자는 기사가 나가는 것까지도 몰랐다. 다음 날 보니까 기사가 나갔더라.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제가 바로 들은 거는 그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사끼리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이 뭐 어깨를 겨누르고 싶은 비슷한 보수 언론이 있잖아요. 그 보수 언론에서 말씀처럼 이게 편집국장, 그다음에 보도국장 뭐 4명의 그 선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편집국장이 밀어넣기를 했다. 이러는데 이런 정도의 기사는 이제 그 비슷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그런 언론사들은 일면에 들어가고
국가의 기관, 그것도 사정기관의 순회를 건드리는,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게 될 때는 사장의 죄가 없이는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의 죄가 그게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 표현을 아니 이제 이건 사실 뭐 장윤선 기자 말씀처럼 이 보도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거고 보도 자체가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왜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은 계속되는 의혹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장의 그 재가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건 거기까지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런 걸 썼을까? 그럼 왜 갑자기 국정원은 토스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좀 짚어보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림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의혹을 뭐 제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국정원의 그 원세훈, 김용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에는 새누리당이 변호인 단으로 꾸려져 가지고 변호를 계속 해주고 있었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자꾸 내놓고 발을 못 빼게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일정 경고성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검찰 너희들 그렇게 해봐. 안 돼라고 경고성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그냥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사건이죠. 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 손을 떠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 국정원 손을 떠나고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검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검찰로 가게 되면 자기네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한 바퀴 뒤흔들어 놓은 이 작품에 대해서 검찰 손대지 마라.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말씀처럼 수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 사주에 대한 수사가 본격.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조금 알아본 것은 수사는 제가 아까 그걸 저에게 이제 스파이크로 날렸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사주에 대한 수사는 모르겠고 이거는 남아 있죠. 알고 있으시겠지만 국정원의 수사 결과 발표를 최동욱 총장을 중심으로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네.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충분히 국정원 그 공소 유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김용판 축소 왜곡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 사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딜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계속 있었고 그래서 검찰에서 아이 막 짜증냈다는 보도 있고 각상도 민정수석 내린다 뭐 압력 네. 검찰 너희 그것밖에 못해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일이 발표면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전면을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이 미리 유출되는 거죠. 예. 그때 유출됐을 때 검찰에서 대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색출해라,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을 준 검찰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검찰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죠. 자기네가 보도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칼을 갈고 있다. 조선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좀 여기서 정리를 하죠. 지금 몇 가지 설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지금 뭐 새로 나왔던 사주에 대한 검찰 수사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뭐 지금 여기서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왔던 바의 메커니즘에 따를 때 자 여기서 그러면 검찰이 그 조선일보 사주를 그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주 수사가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아주 상당히 중하고 확실한 건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최동욱 검찰총장 건을 보도를 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얘기하면서 그 A모 기자가 갖고 왔다. 그리고 그 기자는 2년차 기자다. 그리고 이미 보도 2주 전에 이미 기사가 작성이 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국정원 토스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한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A모 기자는 어디 출입하는 기자입니까? 거기가요. 무슨 TF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건 사회부 안에 있는 거죠. 사회부 안에 이 사건을 핸들링하는 TF가 이 있었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최동욱 그렇죠. 총장 건입니까? 예. 근데 그거는 예. 이 보도가 그 보도를 직전부터 TF가 구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TF가 구성이 된 게 그런 아니라?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TF고 그 팀 안에서 제가 그 취재한 바로는 글쎄 서영교 의원님 2년 차라고 했는데 저는 팀장급 기자가 갖고 왔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보도의 기자. 이름이 나오는 바이라인이 바이라인이 바이라인은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핸들링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바이라인은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을 갖고 온 사람은 팀장급 기자였고 이 팀장급 기자가 지금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안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기자들 사이에.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A모 기자가 그러면 뭐 국정원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사주의 지시로 썼느냐 뭐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재계에 떠도는 소문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원의 작품일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지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까지 이 국정원이 아니면 이렇게 아주 내밀한 사생활을 누가 알 수 있냐. 정보기관을 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것은 국정원 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재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좀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게 만약에 국정원 토스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이 그 사정기관의 그 총수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뒷조사하고 그렇죠. 사생활을 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쭉 하나의 그 맥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 지금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니까 민간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에 대한 정치 개입이죠, 정치.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것의 파트가 국정원이냐? 그렇게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국정원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서 계속 뒤를 캐고 다닌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마지막 인사 아닙니까?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인사 검토가 이루어질 때 모든 자료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 그렇죠. 그렇죠? 모든 자료가 올라갈 것이고 자 그러면 최동욱 이제 당신이 후보가 될 텐데 후보자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올라갈 텐데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흘러나왔다든지 뭐 이랬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수집이 됐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는 직접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를 보면 인사청문회 그 전후 과정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온 보도가 있었다. 예.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인가요? 제가 그 확인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전혀.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사청문회 전 단계에서 잠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이 얘기가 거론이 안 됐지만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오갔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저는 이제 초선이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의욕적이죠. 그리고 검찰총장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파헤쳐내야 된다. 사실은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 화두예요. 맞아요. 화두고 검찰이 실제로 정치권을 다 뒤흔들고 검찰이 정권의 사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하수인 노릇. 검찰 개혁은 여야 박근혜, 문재인 뭐 전부 다 검찰 개혁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중수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수부를 폐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샅샅이 뒤졌고요.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내고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도 다 찾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좀 못 찾고 제가 찾았던 게 있어요. 그 찾았던 게 과거에 이제 검사들의 접대, 향응. 네네네. 그것이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까지 됐었는데 그것을 감찰하는 감찰반 단장을 맡았었다고 최동욱 검사가. 근데 이제 그 감찰을 제대로 못 이뤘다. 이래서 이제 제가 사실 문제 제기를 세게 좀 했었는데 그때 옷 벗은 검사도 있고 징계 받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찰하는 데까지 했는데 그것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는 저도 사실 못 찾은 거예요. 있었다면 당연히 제기를 했었을 그럼 당시 것이고요. 그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고. 없었던 거고. 자,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검찰총장 후보가 여러 명이었어요. 검찰총장 처음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렇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이렇게 그 배수를 줄이게 되는 거죠. 검찰총장 후보 인사추천회에는 골고루 다양한 곳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추천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추천위원회가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추천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분들을 저희가 그 진술을 들었었는데 그러진 못해요. 아직 시작이고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있고 여러 명이 3배수로 줄어들고 3배수로 줄어드는 과정에 몇 명의 후보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 정도 되면 사실은 검찰 안에서 저 사람 검찰총장 깜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는데 크는 와중에 사생활 그다음에 문제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거죠. 서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그것에서 깐다는 거잖아요.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연 도태되는 경우고 그렇지만 위에 잘 보이고 권력에 그러면서 다시 발탁이 돼갖고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도 덮어지고 덮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김학의 이 법무부 차관이었던 내정자 이 사람도 검찰총장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게 벌써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자연 정리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또 한 명의 후보는 그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해요.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그 한 명으로 최동욱 검찰총장으로 축소가 되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은 실제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이동읍 소장 후보 있죠. 네. 남을 해코지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검증을 해가야 되니까 국가 헌법기관의 수장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엔 뒷얘기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계속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저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정보가 오고 10만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발 자기네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분을 안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돈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쿠폰 얘기도 나와서 쿠폰 얘기.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출판기념회 얘기도 자기네가 출판기념회에서 뭐 몸종처럼 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제가 하나 좀 제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토스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그 팩트 관계는 사실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정황과 어떤 그 돌아가는 흐름에 기초해서 그 소설을 쓸 게 아니라 검증할 건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내밀한 정보는 어디서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번 거기서 한번 반론을 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네. 그죠?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맹활약을 해서 개인 비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찾아내고 그래서 털어서 결국 낙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천성관 후보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팩트 관계들, 그것도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갔던, 물론 뭐 내용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러면 토스한 게 국정원이야,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내밀한 정보는 국정원 말고는 모를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게 위험한 전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는
출처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한번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검찰청 주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자가 하나의 단서를 잡아가고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취재했을 수도 있고. 그 개연성까지 그러니까 저기 근거 없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다 배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보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국정원이다라고 했던 것은 지난 시기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가 국정원이든 청와대이든 어떤 뭐 권력기관이든 그밖에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왜 최동욱이 타깃이 됐을까라는 거죠.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사실 핵심 포인트는 그거라고 좀 있다. 네. 별도로 사실은 그건 다뤄야 되는 문제죠. 이 국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일면 톱으로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했을까. 네. 근데 그 보도 이유 이거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건데 네. 정보의 흐름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거 김학의 그 법무차관의 네. 그 문제. 네. 이게 됐을 때 자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을 할 때 네. 그때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청와대가 김학의 씨를 청와대는 그때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바로 했죠. 그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허술하다. 거꾸로 네. 이야기를 하면 그죠? 공직자를 임명을 하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인사 검증 과정이 허술하다. 정말 청와대가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항상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안 줬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너무나 편의적으로 꿰어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점이죠. 제가 이제 저는 서영교 의원실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얻었던 정보들이 상당한 개인 정보잖아요. 네. 생활기록부, 뭐 학적부, 예컨대 학교 관계자,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집이 어딘지도 알아내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과거에 그가 부산에서 무엇을 했고 서울에 와서 뭘 했고 뭐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제보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김종배 평론가께서도 전직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 ABC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자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누가 주든가 첫 번째 그리고 아니면 누가 제보자가 있든가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줬을까? 누가 이거를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능력을 가진 그 권능이 있는 조직이 어디냐? 그건 국정원이거나 뭐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이거나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이 흘렸다?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된 것을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정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생활 정보인데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혹인 것이죠. 조선일보가 이것을 어디를 토대로 해서 취재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보자의 경우인데 제보자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당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편지까지 보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추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제보자도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줬을 가능성인데 이 줬을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 아니면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그 국정원 이야기는 그런 추정으로 근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보도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해서 몇 군데를 짚어봤더니 네. 그쪽 측에서 조선일보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쪽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대요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적부란 말이에요. 예. 학적부. 그다음에 부모 간의 관계, 엄마와 아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남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도대체 이걸
그 학교에 가서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럼 학교가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학교 취재를 하셨죠. 학교 취재라기보다는 가서 한번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자기가 우선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다 취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그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우선 공식적으로 그 취재 온 적 없다. 2. 비공식적으로도 없다. 3. 우리는 그것이 온다고 해서 줄 수도 없다. 우선 학교 측은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처음 하시는 거죠? 어디다가요? 아니 언론에 대고. 아니, 언론에 대고 뭐 제가 이거를 뭐 제가 언론한테는 한번 취재해보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특종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좀 화가 난 거는 이 보도 나오면 그걸 받아서 또 기네 아니니 이것만 언론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 이 조선일보도 자기가 찾았다며 쓰고 있는데 그럼 다른 기자들도 한번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실로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그것을 보여줄 리도 없고 그리고 볼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라서 누가 민원을 내요. 그럼 이 민원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과거에 전과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연락을 해보면 아무도 그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 알려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아니, 제가 종합을 한 가지만 하면 보탤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은 이 얘기도 처음 낸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조선일보가 만약에 정말로 학적부를 확인했다면 이것은 나이스를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서 나이스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정부 관계자들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학적부에 애 아버지 이름이 뭐 한자로 최동욱이라고 써 있는지 최말순이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럼 그 자체도 처벌 대상 아니냐는 게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예요. 자, 또 아무튼 한 가지가 잠깐만요. 출입국 기록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출입국 기록은 본인이 보여달라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썼잖아요. 국가정보기관이 우리한테 출입국- 거짓말했다고. 자, 여기서 중간 엄마였다. 정리를 합시다. 그럼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것은 기자가 발품을 판다고 해서 취재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그렇죠. 보도 내용을 그러니까 놓고 볼 때.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정부 요로의 어떤 그 도움이 없이는 내지 토스가 없이는 나올 수 있는 보도가 아니었다. 일단 그럼 이렇게 전제를 하죠. 자, 그러면 그것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국정원은 그럼 왜 이 타이밍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것이 보도가 되도록 했을까? 그것이 좀 전에 서영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얘기했던?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우리도 다 추측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진단하듯이 시작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작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누구 하나를 뒤통수를 치듯이 시작한 것에 대해서 왜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쳐대느냐.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짚어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찝찝한 거예요. 사실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도 이게 찝찝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사가 필요하고 왜 그런지를 따져 들고 이 과정이 또한 그 수사의 그 국가기관의 수장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이 뭐 와이모 여인도 타격이 되는 거고 아이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이 자체를 이제 다 수면 아래로 내려라. 내리고 이 그 정확하게 왜 보도를 해야 하는지 조선일보는 다시 돌아봐라. 그리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일 수 있는지 아이에게 타격을 주고 아이의 미래를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돌아봐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아이 엄마가 최동욱 총장을 통해서 뭘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나오거나 아니면 최동욱 총장이 정말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권력을 남용했거나 이럴 때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체는 엄청난 타격을 벌써 입혔어요. 우리가 수사를 하건 조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멀쩡한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이모 여인이나 그 11살짜리 꼬마만이 아니라 최동욱 총장의 가족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사실은. 최동욱 총장의 가족, 그리고 또 우린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아주 주요한 언론이 앉아갖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국정원 이야기는 추측과 진단 이걸 떠나서 이제 어떻든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된 보도야? 뭐 우리도 또 라인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쪽에서 토스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진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이어서 가면은 저 국정원이 토스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놓으면 국정원이 토스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보도를 보고 최동욱 총장이 은맥이 죽어. 그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코드를 맞출 것이다. 내지 더 나아가면 최동욱 총장이 날아갈 것이다. 낙마할 것이다. 그럼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러면 플레이를 한 것이냐?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오늘도 지금 그 한겨레인가에 보도가 났어요.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공안당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너무나 마구잡이로 지금 그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국정원 겨냥해서 정면으로 지금 받아버렸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국정원으로 좀 너무 순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순진한 게 아니라 댓글 쓰는 거 보세요. 댓글 쓰는 거. 아니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댓글 썼고 댓글 숨겼고 지웠고 그 댓글도 수준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흘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말씀처럼 최동욱 총장이 기죽을 거고 이것을 여론이 형성될 거고 그러면 보수의 아이콘들이 최동욱 물러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최동욱 검찰청 앞에 가면요 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네. 1인 시위하는 분들 많죠. 1인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검사인 친구한테 이제 그냥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법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데모한다며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세상에 검사 생활 몇십 년 동안 이런 데모는 처음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 이게 여론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해서 만들어내면 이게 청와대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예. 그럼 다음 인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압력을 넣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밑에 인사에 영향을 행사할 것이고 이 얘기는 사실 벌써부터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밑에 있는 그 주요 라인을 인사할 때 못 막는 거죠. 이 검사장급 인사가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검사장급들도 1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임명을 못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대로 좋은 사람으로 임명을 할 때 수장이 그것을 추천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경로가 청와대인데요. 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도 갈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곽상도 전 수석이 검찰을 장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그렇죠. 있었다는 분석이 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그때 민주당에서 아마 그 항의를 했을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뭐랬냐면 최동욱 검찰총장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멘트 지금 워딩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그때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저 어찌 보면 지금의 청와대와 최동욱 검찰총장 간의 거리감 좋게 표현해서 거리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청와대의 일 가능성 만약에 흘러갔다면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냐 이 얘기가 또 여기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런 그 일파만파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청와대도
그 일정 정도 다 보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 라인이나 실제로 정무 라인, 그다음에 민정 라인 이런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보고받는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 않는다면 뭐 임무 방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싫어하고 청와대가 싫어할 정도로 최동욱 검찰총장은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사실 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통화를 할 때 야, 이 심기가 그럴 텐데 통화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사실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검찰청 차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죠. 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검사들하고도 통화해보고 이게 사실이야 뭐야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랬더니 우선 차장하고 통화할 때는 의원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무리한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들었죠. 근데 어제 전화는 왜 했었냐면 제가 전두환 추징금 네. 관련해서 어제 어떻든 전두환 씨 일가가 모두 다 내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발표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가는 것에는 이 검찰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고 검찰이 이것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어제가 그저께 사법개혁 특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들의 생각들은 어떤가라고 했는데 검찰총장 이 추징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검사 생활 26년이었습니다. 그동안 26년의 검사 생활 동안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16년 만에 이것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그렇게 직접 최동욱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랑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추징금 법안이 지난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통과가 되는데 이 법안은 모두 다 야당에서만 법안을 내요. 예, 저 인터뷰에서 인터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에 그 날개를 달고 한 것인데 그 최동욱 총장한테 이 건은 안 물어보셨어요? 통화할 때? 손해아들서를 물어봐야지. 기다려 보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급해요. 앞에 있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 보고를 해야 돼.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타요. 아니 근데 본인이면 쉽게 묻겠어요. 좀 그렇긴 해요. 네. 서로 민망한. 사실은 이제 전화를 했을 때 금방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금방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 목소리 쉬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고 당당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었죠. 이거 묻긴 좀 그런데 그 뭐 나오는 아이가 최 씨는 맞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못 보는 학적부야. 우리도 못 보는 그렇죠. 국회의원도 못 보는 걸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보냐고. 그리고 봤어도 안 되고. 최 씨는 맞나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어서 하나 가볼게요. 어제 이제 그 검사 중에 한 분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 관계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갔더니 검찰 관계자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상가에. 네, 상가에 검찰 관계자분들이 쫙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사법개혁특위 간사기도 하고 법사위인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갔지만 그래서 친구들을 쭉 만나고 왜 있는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세요 그래? 이렇게. 옷을 좀 튀게 입었어야 되는데 너무 까만 거 입으신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평검사들인가 봐.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쪽에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모르니까 검사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쪽에 기자가 서 의원님 이쪽에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쪽에 최교일 전 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부터 해서 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 있어. 그분들은 일찍 와서 저 안에 있었고 한참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너무 반가워하죠. 그리고 저에게 법사위원께서 이렇게 평검사 상가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동이다, 고맙다. 이제 되셨죠? 존재감은 아주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오다가 이제 좀 같이 안면이 있었던 그분들에게 이걸 묻긴 그렇고 현직 검사로 있는 검사에게 물었어요. 검찰 내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총장님을 직접 뵙거나 그럴 만한 서열이 아니라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처음에 그 이런 보도가 있다.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을 듣고 전부 다 잘 아니다라고 하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안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저도 그 코멘트 보고 왜 저런 코멘트일까 했었죠. 저도 예. 그랬죠.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어제 밝혀졌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알긴 아는 분인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혼의 자식 있다라고만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 얘기인 잘 거죠. 모르겠어. 예. 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누구고 어디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다. 이건 정확히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회의에는 훨씬 더 단호하고 당하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분하고 추진 의지가 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부에서 훨씬 자신감 가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렸던 질문이 이건데 그러면 최동호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눈엣 가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권력 박근혜 정권에게나 뭐 국정원에게는 눈엣 가시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드렸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최동호 검찰총장은 그리고 최동욱 체제는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눈엣 가시로 여길 정도로 그러면 진짜로 검찰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냐. 저는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전두환 추징, 그다음에 노태우 추징. 이 추징도 그동안의 검찰들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에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항의가 그대로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다시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찰에. 그래서 검찰의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 2년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지만 중수부 폐지를 이야기할 때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곧장 중수부의 간판을 띄어냅니다. 띄어내는 부분을 보면서도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정원 수사도 사실은 저희는 마음에 들진 않죠. 왜냐하면 관계자가 너무나 많아요. 관계자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부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원세훈 한 명을 기소하게 되죠.
사실은 그 전에 국정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다 구속됩니다. 밑에 말단까지 구속되고 그런데 지금은 원세훈 한 명만 기소된 상태예요. 김용판 경찰청장도 지금도 여러 가지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김용판 한 명만 기소돼서 사실은 저희는 문제가 많다. 계속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어마어마하게 청와대의 압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압력 이것 속에서 그 일정 정도를 해내고 있는 정의를 지켜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검찰총장보다 소신 있게 잘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제 또 한 검사를 만났는데요. 그 검사는 노태우 대통령 그 비자금을 추징하는 그 일을 요번에 맡았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검사 담당 단장인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을 쭉 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부터 믿어주고 추진해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거를 아주 치밀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보통 다 검증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달고 그렇지만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호평을 했죠. 그리고 호평을 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 이 검찰총장 후보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검사들이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검사만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먼저 와요. 그 법원 출입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으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좋습니다. 기자가 먼저 먼저 하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제가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아니요, 그거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주로 기자를 해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보가 기자에게서 제일 많이 나오지요. 오늘도 정보가 그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로움을 가려고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뭐 인사청문회 때나 아니면 이렇게 물어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최동원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때인데요. 인사말이 저의 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였어요. 무슨 각오인지 알겠네요.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최선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오늘 사장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창욱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이 교학사 교과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있죠. 애들 보기에 창피하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학생들 보기에 정말 창피한 짓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되고 바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